평창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도시를 떠나 낯선 곳으로의 여행. 이곳에서 또 다른 일상을 만나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잊고 있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넘어지지 않는 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마주한 곳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난다. 오늘만큼은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속도를 맞춘다. 저물어가는 하늘과 밀려오는 파도가 유난히도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 익숙했던 모든 것이 새롭게만 느껴진다. 잊고 있던 나를 발견하는 것, 자연과 공존하는 즐거움, 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상. 평화지역 DMZ. 포스트 코로나 시대 K-뉴딜의 핵심, 평화 뉴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2021 평창 평화포럼. 짐 로저스, 데이비드 비즐리, 무하마드 유누스. 평화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장내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화상으로 참석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청년의 역할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션의 사회를 맡은 SDSN 뉴스코리아 총괄 강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을 위해서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서로 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범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이렇게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희 SDSN 유스 코리아는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있는, 실현시키고 있는 다양한 청년 그룹들의 모임입니다. 전국 37개 대학 70여 개 동아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더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지, 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지, 더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군분투하는 다양한 청년 그룹들이 모였고, 그 70여 개 되는 저희 SDSN의 회원단체 대표들 중에서 5개 단체 대표분들이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전문성을 가다듬어서 그 발자취를 닮기에 맞지 않는 국제개발협력학회와 공공외교학회, 전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전문가분들께서 저에게 더 나은 또는 더 섬세한, 더 지속가능한 그런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쌓게끔 조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또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도 전문가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희와 같이 이제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분들에게 많은 영감과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세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남다른 자리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조금은 남다른 의미입니다. 외인고 하니 제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적으로나 굉장히 저 역시도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세션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교수님께서 축사와 격려사를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축사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병완 교수님께서 축사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또는 줌에서 반응하기 기능으로 격렬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창 평화포럼 2021 정말로 뜻깊고 의미 있는 이 행사에 축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아주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벌써 1년을 넘어서 2년 차에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평창에서 마주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현장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공감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 이렇게 저는 제 연구실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날에 우리 인류에게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제 자리가 되고, 또 저는 또 그런 일을 함께하는 학회, 즉 한국 지속가능 발전 학회를 작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많은 전문가, 또 이 공공부문, 또 민간부문, 우리 청년, 다양한 그런 활동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학회를 만들어서 더 국가적이고 또 국제적인 그런 논의의 장을 여러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 이 평창 평화포럼은 우리 청년이 주체가 돼서 청년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평화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오늘 직접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들, 그리고 또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분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뜻깊은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15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에 벌써 6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 SDGs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년이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인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랄지 이런 환경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그런 또 대가로서 이런 또 이 고통을 겪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우리 힘을 모으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 말씀을 해주신 김병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2030년까지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청년 세대들이 정말 힘을 모으고 열심히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성규 교수님께서 축하와 격려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규입니다. 우선 굉장히 뜻깊은 세션입니다. 특히 저희 청년들이 발표하고 저희 또 교수님들이 토론해 주시는 이런 세션에 축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현장에는 이제 저희가 동참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발표를 듣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오프라인에서 뵙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이제 청년의 어떤 역할을 보면 사실은 저희 학회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청년위원회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로 어떤 영입하고자 하는, 그리고 어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연결을 해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SDG 달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협력하고 네트워킹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혁신적인 해법을 창안하고 또 이제 확장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어떤 좀 노력들에 저희 학회도 이제 더 힘을 실어드리고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개발협력 지형에서 청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 여러 이제 그 학생분들, 청년분들 또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현재로는 각종 청년위원회들이 SDG 관련해서 활성화되고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요. 뭐 개발협력 프로세스에 대한 와치독 역할도 하시고 옹호의 어떤 역할도 하시고 애드보커시 역할도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가지고 관련돼서 개발과 어떤 평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굉장히 쉽지 않은 아젠다에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축사를 대신해서 몇 가지 우리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청년들의 어떤 SDGN 이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의 확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의 어떤 강화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시민사회나 혹은 이제 개발 에이전시나 어떤 국제기구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정교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더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역할을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청년 그 생태계, 그러니까 인재 생태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학회도 재작년 학회에서 청년 어떤 개발협력 인재 생태계
예를 들면 그 구축을 위한 턱쇼를 개최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 학교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열망과 필요성과 혹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 있었고요. 우리 이제 그 지방 대학교에서도 관련된 국제기구의 어떤 전문가분들과 같이 톡쇼들을 운영을 하면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 역할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혹은 경험들을 굉장히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여러분들이 SDG의 어떤 이해와 이행과 뭐 에듀포커시의 어떤 뭐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뭐 연대하고 뭔가 좀 역량을 개발하고 이런 어떤 좀 과정들, 즉 전문성을 좀 확보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협력의 어떤 섹터에 대한 이해, 북한, 평화 뭐 마찬가지인데 섹터에 대한 이해,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개발협력 현장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 지역 전문성을 또 아울러 높이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국제개발협력학회도 향후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년 여러분들의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션의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시는 여러 청년분들 그리고 패널 토론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 진행하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저희 청년 네트워크들도 열심히 참가를 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 SDG에 대한 이해를 더 벼려내고 더 내실 있는 개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임사로 역임하고 계신 송웅엽 교수님을 축사자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이사 송웅엽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스빌더로서의 청년들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 계획으로서 UN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이행 목표로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즉 SDG에 합의하였습니다. 2030 발전 의제와 SDG에서는 사람 중심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환경, 평화, 교육 등 다양한 목표들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SDG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보여줄 미래의 결과물인 동시에 SDG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SDG 16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평화를 지속하고 개발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 청년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피스빌더로서, 개발 실무자로서, 인권 활동가 및 환경 활동가로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간의 소통을 돕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연결 매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를 향한 글로벌 비전과 전략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SDG 이행 및 달성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와 불안을 겪으면서 사회 경제적 타격과 함께 취약계층, 특히 청년들에 대한 피해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청년들은 정부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정부의 보호망 안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주요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논의의 자리가 한반도의 평창 평화 정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데 있어 청년 주도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DSN의 70여 회원단체들을 대표하여 5분의 청년 리더들께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어떤 것이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 것이고 나아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지구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5개 청년단체 대표자 5분께서 각각 10분씩 기조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한중일 대학생연합회 오발코리아의 이슬비 회장님께서 동북아 미래세대가 꿈꾸는 평화와 SDGs라는 주제로 10여 분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한중일 대학생연합단체 오발의 한국지부 회장 이슬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발코리아의 동북아 미래세대가 꿈꾸는 평화와 SDGs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DGs와 저희 오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후 저희가 오발 차이나, 오발 재팬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두를 요약하며 청년단체로서의 오발의 활동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SDGs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총 1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저희 오발코리아는 17번 Partnership for Goals를 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행사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능숙하게 대처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발 코리아에서 지금 발표자를 잠깐 세팅하는 동안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좀 드려보자면, 오발 코리아는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활동하는데요. 준비가 다시 된 것 같으니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서 강동렬 총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사질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중일 대학생 연합단체인 만큼 한중일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고 저희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오발 차이나, 오발 재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한중일 대학생들의 입장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 결과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또한 청년들의 시선 중 하나인 만큼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세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SDGs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 분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설문조사가 마무리됩니다. 먼저 SDGs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발 코리아와 오발 재팬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이었지만 마지막 오발 차이나는 모른다에 해당하는 비율이 덜반에 이를 정도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도 생태도시 형성 등을 위한 SDGs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설문 결과는 오발이라는 하나의 단체의 생각이라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가지 SDGs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한중일 대학생들은 1번 No Poverty, 2번 Zero Hunger, 4번 Quality Education, 13번 Climate Action, 16번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한중일 대학생들에게는 평화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가난, 교육, 기후와 같은 문제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전 세계가 가난, 기후와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세대 청년들은 평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가난, 기후, 교육과 같은 문제가 더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의 경우 가난, 기후, 교육과 같은 문제의 원인이 한반도의 분단이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 오발코리아를 포함한 청년단체는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문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저희 오발의 생각입니다. 우선 남북 통일에 대한 삼국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발 코리아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으나 오발 재팬은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오발 차이나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52대 48의 비율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입장에 대한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은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 및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즉, 평화 1조라는 공통된 이유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은 두 국가의 이념의 대립이 너무 극심하여 화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발코리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지속적인 소통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저희 오발의 생각입니다. 먼저 현재 동북아시아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국 모두 평화롭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유는 위안부, 강제징용, 임나 일본 부설, 동북공정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였고 흥미로운 이유는 자국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모바일 코리아는 지속적인 소통과 물적, 지적 교류를 꼽았고 모바일 재팬과 모바일 차이나는 이해와 존중을 가장 큰 가치로 뽑았습니다. 그 후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3국 모두 고위 간부에게 지속적인 건의, 관련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기부, 청년 단체끼리의 교류 중 청년 단체끼리의 교류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코리아는 한국 유스 리더로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교류를 우리 청년들이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 단체로서의 모발은 앞으로 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화두에 띄울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청년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단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코리아 이슬비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경을 넘는 한중일 3개국을 아우르는 모바일 코리아의 네트워크 덕분에 이웃나라 국가들이 어떻게 한반도 문제와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한중일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서로에 대해 알음을 통해서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구축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청년 대표자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발표자는 한국청년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의 허예린 의장님께서 SDGs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와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연단위로 모시겠습니다. 현장에 와 계시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허예린입니다.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논하는 이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혹은 온라인으로 참석해주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세상은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가 살게 될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회, 지구와 환경, 경제와 번영, 평화와 협력이 달성된 지속 가능한 세상이죠. 이 화면에 여러분이 꿈꾸시는 세상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2030년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남은 10년 동안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써야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 미래 세대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2021년 현재 10대, 20대, 30대인 청년들은 2030년이면 20에서 40대, 2050년이면 40에서 60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 10년에서 30년 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렇게 구상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야 하고 또 참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미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UN SDG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로 이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7년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KSDG 그리고 서울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청년들은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고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YSDG를 수립하였습니다.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SDG의 각 의제를 재조명하였고 최종적으로 17개의 목표와 8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렇게 말하자면 세계 최초의 YSDG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전국에 약 700여 명의 청년들이 저희 YSDG 수립을 함께 선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뜨거웠던 현장의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한국 청년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동선언식이 진행이 되었고 전국에서 수많은 청년분들이 이렇게 화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 YSDG의 수립을 지지하고 또 달성을 위해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희 한국 청년 지속가능 발전 정책 포럼 YLPF 코리아가 이 YSDG의 전국적인 확산 그리고 달성을 위해서 발족되었습니다. 저희는 UNHLPF의 방향성을 계승하여서 이 SDG에 관련된 정책을 제언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기성세대 분들에게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라는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나라 그리고 한반도 SDG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라는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어떤가요? 평화롭나요? 혹은 협력적입니까? 저는 현재 이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이 지속 가능한 상태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사회조사 결과 이 국민들은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소 두 번째로 국가 안보를 꼽았습니다. 또한 군사비, 외교비, 그리고 경제적 기회비용 등을 포괄하는 이 분단 비용은 이미 누적될 대로 누적되어서 통일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한반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 또 지속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연령대별 통일에 대한 감정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50에서 60대는 이 통일에 대해서 희망적이다 그리고 기쁘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 20대들은 불안하다 혹은 시큰둥하다라는 반응이 주로 있었는데요. 또한 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보다는 상관없다,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라는 응답이 약 10%포인트 높았다고 하니 오늘날 청년들은 이 통일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별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는 남과 북이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는 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동질성과 당위성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어떤 이유로 설득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이에 저는 기존의 관점을 바꿔서 이제는 이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인류 보편의 의제인 SDG를 적용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새로이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이 SDG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이 달성된다면 첫째, 남북은 모두 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함은 물론이거니와 둘째, 북한의 빈곤, 기아,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북한의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남한 역시 이 전쟁 위협이 감소하고 또 문화를 더 풍요롭게 발전시키고 또 국제사회에서 평화 이니셔티브를 선도하는 등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심각한 이 한반도의 산림 파괴, 대기오염, 수질오염 역시 남북이 함께 협력을 통해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또 기후변화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런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 우리만 참여한다면, 북한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와 협력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의제에 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북한도 최근 이 SDG를 이행하고 또 국제사회와 발맞추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은 국가 발전 전략을 SDG와 연계하여서 북한 지속가능 발전 4대 우선 전략을 채택하였고 그 내용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첫째, 식량 및 역량 안보, 둘째, 사회개발 서비스, 셋째, 보건력과 지속가능성, 넷째, 데이터와 개발 관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다가오는 7월에 이 북한의 SDG 이행 현황이 담긴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을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VN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국가가 자국의 SDG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UNHFF에 제공하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북한 측의 최근 보도 역시 당국의 이런 정책들이 국제 규범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과 북은 각각 SDG 이행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의 한반도 SDG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SDG의 16번과 17번 템플릿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SDG 16과 17을 기반으로 남북협력 그리고 다자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이 한반도 SDG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건, R&D, 정보통신, IT 등 남한의 우수 SDG를 기반으로 빈곤, 영양, 식수위생, 에너지 등 북한의 미흡 SDG 이행 전략을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모든 SDG의 목표들이 다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한반도 산림협력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SDG 15번을 시작으로 해서 2번 식량과 농업 문제 해결, 7번 에너지 부족 문제 해소, 그리고 13번 기후변화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반도 SDG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은 2030년, 2050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그리고 위정자들을 향한 정책 촉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고 꿈꾸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청년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YSDG의 여러 가지 89가지 세부 목표 중에서 이 한반도 평화와 협력에 관련된 2가지 세부 목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YLPF는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이처럼 YSDG 이행에 한 걸음을 띄었고 또 앞으로도 이 Y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한반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반도 SDG를 향한 청년의 한 걸음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올 7월 북한은 VNR을 제출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남한도 함께 VNR을 제출한다면 혹은 남북이 함께 공동의 한반도 SDG 이행 현황이 담긴 VNR을 제출하게 된다면 우리 남북은 SDG라는 어떤 국제 규범 틀 속에서 한반도 의제의 주도성을 회복할 것이고 또 동북아가 모두 머리를 맞대 SDG 이행과 달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YLPF는 첫째, 이 대한민국 VNR 혹은 한반도 VNR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 국제사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나아가 이 시기에 맞춰 이 한반도와 동북아 청년 세대가 함께 의견을 교류할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 청년들은 이미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왜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의 평화와 협력이 가능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 한반도 SDG를 또 구성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녹아들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SDG와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청년분들 혹은 기성세대분들 또 다양한 청년단체 구성원분들이 여기 함께 해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미래, 평화롭고 협력적인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다 함께 한반도 SDG를 향한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주시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이 YLPF의 행보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청년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7월에 북한도 VNR을 발표하고 일본, 중국도 발표를 할 텐데 우리만 그 자리에
빠진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북한과 같이 공동으로, 올림픽에도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 SDG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공동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멋진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그 한국청년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의 자매단체죠. 한국청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김찬호 의장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년형 SDGs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연단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빈자리도 좀 보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뒤로 한 채 오신 분들께 최대한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식구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분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년형 SDGs 이행의 중요성입니다. 이 주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뭔지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청년형 SDGs 이행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평창인데요. 지금 시각이 2월 8일 1시 42분입니다. 오후 1시 42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38선, 우리 DMZ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딘가에 국지적인 어떤 그런 분쟁이 아니라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발표도 제 입장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 지금 전쟁이 터진다면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장롱에 있는 그 예비군, 네, 저는 이제 녹색인데요. 녹색 예비군복을 입고 어디 구청 같은 데나 어디 센터 같은 데 가겠죠. 그리고 같이 같은 청년들과 차를 타고 어딘가 전쟁터에 가겠죠. 그리고 어디서 뭐가 터졌고 어디 부대가 어디에 배치됐고 저는 손톱을 깎고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쓰면서 머리카락도 뭐 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죽음이 앞에 있는 건가? 같이 이 사람들이랑 앞으로 마지막을 함께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그런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자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는 당연하지만 너무 소중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쟁은 없지만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 평화로운 한반도가 건설이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흔히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국토가 하나 된 한반도? 혹은 비핵화가 완전히 성공한 한반도? 또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갈 한반도니까요. 아까도 청년의 주체성을 얘기했었을 때 10년, 20년, 30년 뒤에 청년이 계속 현재 세대로 살아갈 건데 어떤 한반도의 모습이 있지? 근데 이런 평화로운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네스코의 헌장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네스코가 이제 저도 정확히 언제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유엔에서 이제 어떤 교육의 중요성과 그런 걸 얘기하면서 헌장이라는 걸 발표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평화도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건데 좀 안 와닿잖아요.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삶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양식이 다르고 다른 국가의 삶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무지하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상호 존중의 원칙이 깨지고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헌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곧 어떤 평화가 꼭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삶의 양식들이 서로 간에 평화롭지 않다면 충분히 전쟁으로 또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국토가 하나 된 한반도, 비핵화가 된 한반도라고 해도 만약에 그런 한반도가 됐다고 한들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제 친구에게 아직까지 좋은 음식은 좀 사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음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제 또 친구죠. 제 친구도 아직 7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약간 좀 지혜롭게 살기 바라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보면 불의와 타협과도 가까워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조카는 고갈하는 어떤 물과 에너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저희 형수도 성평등이 조금 더 필요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평화 개념이 우리가 완비될 때 앞으로 나아가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미래의 그 한반도가 평화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YLPF와 저희가 이제 자매단체인데요. 청년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같이 추구를 하고 있고, 이 청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 유엔과 그리고 한국형 목표와 같이 대신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청년들이 이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의 관점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과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17가지, 89가지의 세부 목표를 가진 목표입니다. 국제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까지 이행하기 위한 청년들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이거를 목표 실천 거버넌스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17가지 주제로 해서 각 청년들이 자기가 잘하는, 단체마다 잘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단체마다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진짜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청년형 SDGs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라는 것이 총과 칼에 국방비를 투자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는 평화로운 청년 문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세기 이상 멀어진 그 생활 문화에서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포용을 주도할 수 있고, 국제사회가 충분히 너네 진짜 한반도 평화 받을만 하다, 남과 북 충분히 포용성 있다 라고 지지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한반도 평화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17가지 주제를 평화라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버넌스화 해가는 것이 이 한국 청년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차기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년형 SDGs 이행의 중요성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김찬호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한반도 SDG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동참과 연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저희 1,700여 명의 SDSN 회원들뿐만 아니라 또 한국청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오픈 카카오톡방을 또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SDGs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아마 제일 위에 내지는 두 번째 정도에 뜰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나아가 한반도, 동북아시아, 지구촌의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동참하고 싶다, 일조하고 싶다 하시면 그 오픈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같이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DM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 유엔 청년협회 전은실 부협회장님께서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SDGs 제안, SDGs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남북협력 방향과 청년 참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유엔청년협회 전은실이라고 합니다. 멀리서나마 모든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치 세션 7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SDGs를 제안하겠습니다. SDG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남북 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또 청년들은 어떠한 역할로서 함께 해야 할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기존 한반도 협력의 한계를 얘기하고 이에 따른 남북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후 남북에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를 배경으로 셋째, 한반도 평화 SDG를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남북 협력 방향에 대해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협력을 위해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한반도 협력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협력 분야의 발굴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북 합의서를 통해서 언급된 협력 분야를 보면 경제와 정치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북한 개발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와 북한의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모두 이어진다면 북한의 실제적인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의 자급자족을 위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의 간극이 있다 보니 일방향적인 대북 지원 형태는 당연하거니와 결정적으로는 북한을 협력 무대로 견인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저는 이제 뉴 노멀이라는 트렌드 아래에 남북 협력 역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만국 공통의 목표입니다. 지정학적인 인접 국가들 역시 SDG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호적 여건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이제 일방향 지원이 아니라 파트너십에 대하여 논의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은 KSDGs 5대 전략을 통해서 남북 평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로서 북한과의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언급도 한 바 있습니다. 북한 역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새로운 영역의 대북 지원 논의가 필요한 때이며 북한 역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남북에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국면에 남북 협력과 대북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의 공동합의문에도 서명한 바 있고 또 선택적인 영역에 한해서는 SDG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국제적으로 담론화한 상황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SDG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칭할 수 있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남북 협력 방안 모델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다변화되고 또 이제 남북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새로운 흐름 가운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북한의 수요가 충족됨으로써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한반도 평화 SDG를 제안합니다. SDG 프레임워크가 평화를 위한 브릿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SDG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또 파트너십 빌딩을 위하여 협력 분야는 어떻고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높여야 할지 마지막으로 어떠한 과제가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협력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 새로운 협력 형태와 분야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무엇보다 한반도 협력을 인간 안보의 측면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양자 협력은 물론 다자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분야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SDG 이행 실태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남북 협력 분야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선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8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북한 역시도 참여 동기가 생기는 이러한 트리거가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에
훗날에도 이러한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SDG라는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한반도 평화를 일구어내려면 어떻게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할까요? 무엇보다 북한의 SDG의 동탐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SDG를 수단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가 경제 발전 500년 전략을 비롯해서 국가 정당화를 위해서 우리는 SDG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국제적인 담론화를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어젠다의 교집합을 하위 정치 분야에서 이 공통 관심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정치 분야에서 협력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또한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재난관리 또 생태계 차원에서 도림사업 등으로 또한 새로운 분야들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또 북한과 사이에 공감대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SDG에 관련된 협력을 위해서 어떠한 향후 과제가 있을까요? 3가지 정도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북한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SDG를 정치화 또는 수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응처를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지표 모니터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면 매년 발표되고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서 보면 북한 SDG의 현황 같은 경우에 불투명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과 또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SDG 안에서 평화를 일구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제 평화는 범분야적인 이슈입니다.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평화를 위해서라도 SDG를 담론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국내적으로는 정부와 민간 섹터 간의 이제 분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이기에 국내적으로 SDG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와 민간 섹터 등 다양한 개발 행위자들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는 때인데요. 그렇다면 SDG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평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커팅 이슈입니다. SDG 16 그리고 17뿐만 아니라 모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아우르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때문에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을 위해서 청년들은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발표 자료 처음에 있었던 혹시 배경화면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미지 조강이었는데요. 함경도와 황해도를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오지만 분단으로 인해서 조상조자를 쓴 조강이 아니라 한강 어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소를 보면서 한반도 교류의 단절과 평화의 시작점을 함께 보여주는 양면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이는 현재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사자가 될 청년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SDG 달성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 될 것 역시도 청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저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을 위해서 3가지 정도의 방법론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오피니언 리더로서 국내외의 담론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트렌드 아래에서 파급력이 큰 소셜 콘텐츠에서 오피니언 리더는 단연컨대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청년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SDG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령 한반도 평화를 위한 SDG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 그리고 또한 담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SDG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와 관련하여 대정부 SDG의 브릿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앞에서 패널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평화는 단순히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 당사자라면 당연히 민간 섹터의 당사자로서 정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SDG의 적극적인 달성과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SDG가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들은 이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 기반이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역할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청년의 상호교류와 또 자유로운 청년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청년들이 SDG를 관련해서 함께 활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SDG 제안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은 물론 이를 통한 SDG의 역할 그리고 중요성 역시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 주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마중물 역할을 꼭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PPP라고 해서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또 거기에 P를 하나 더 추가해서 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이라는 그런 용어도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아까 축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전문성을 쌓고 민간, 우리는 정말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 청년들하고 같이 한반도의 SDG 이행 현황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면 한반도의 평화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지만 또 가장 소홀하지 않은 우리 지속가능 발전 리더십 프로그램의 김예빈 회장님께서 한반도 SDGs 실현을 위한 공공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과 청년의 역할이라는 다소 조금은 프랙티컬한 그런 주제로 또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연단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속가능 발전 리더십 프로그램 SDP의 회장 김예빈입니다. 먼저 지금 세션이 시작되고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본 세션에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이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조금 친근한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하고 싶어요.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중 연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시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군대라는 장애물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연인과 헤어져야 할지 혹은 군대에 있는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등등 군대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크고 작은 불편함들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말 50년, 100년 후에도 이런 일상이 꼭 당연해야만 할까요? 앞서서 허예린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한반도의 주인공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기약 없는 대치 상황은 모두에게 크고 작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지속 불가능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닌 아래서부터 위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공 데이터의 확대로 청년들에게도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제공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 SDP는 청년들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평화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UN SDGs의 시사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뒤 공공 데이터의 확대가 가져오는 기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채택되어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UN SDGs는 2000년도에 채택되었던 UN MDGs를 개선하고 한층 발전시켜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MDGs는 국제사회의 개발 문제를 처음 이슈화하는 데 성공하여 사람들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MDGs의 가장 큰 한계점 중 하나는 바로 그 목표 수립과 실현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하향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MDGs의 한계점을 인식한 SDGs는 목표 설정과 수립 과정에 있어서 참여 주체를 정부의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 모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SDGs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8년의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에 이어서 싱가포르 북미회담까지 유의미한 진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정부 간 대화가 틀어지거나 혹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로만 여겨져 개인의 삶과 동떨어진 평화 프로세스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회의감을 확대할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UN SDGs와 같이 참여 주체가 정부 주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 한반도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참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데이터의 확대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공공데이터는 말 그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SDGs의 세부 목표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현재 공공데이터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혁신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청년들도 바로 그 주체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세미세라는 어플은 그날그날의 미세먼지 농도와 권고 사항 등을 직관적으로 알려주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출시 이후 다운로드 수가 500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국립환경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청년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STP는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러닝 루트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S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교통DB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도에 시간대별 인구 밀집도를 표시하고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루트를 추천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벌써 많은 청년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혁신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또 실제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희 STP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매핑 프로젝트입니다. 매핑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지도 위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인데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줌으로써 정보 검색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감축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모아둔 게 아니라 지도라는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툴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도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도 용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핑 프로젝트의 장점을 바탕으로 대북지원 단체 매핑이라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민간 대북지원 단체 및 평화통일단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대북지원 단체 매핑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노력들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첫째로 각 단체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여 더욱 효과적인 사업 전개를 유도할 수 있고요. 둘째로 관심 있는 제3자가 이 지도를 활용하여 조금 더 쉽게 관련 기관에 컨택을 하거나 개인 후원자가 되는 방법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지도라는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툴을 활용해서 이 상황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는데요. 특히 평소에 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지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 더 이 현안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의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특정 단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대북 지원의 양상을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맵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로도 제공하여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담론을 국외로도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한반도 SDG 해커톤을 개최하는 것인데요. 해커톤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주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벤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에서 해커톤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세션을 주관하고 있는 SDSN에서는 작년에 SDG 유트 해커톤이라는 것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들을 발전시켜 한반도 SDG 해커톤을 개최한다면 이 해커톤에 참여한 청년들은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두 과제의 문제의식을 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개인의 성취감은 물론 이 현안에 대한 책임감을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아이디어 두 가지를 제안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디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UN SDGs가 실사하듯 변화의 바람은 위에서 아래가 아닌 아래서 위로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청년들도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이번 포럼과 같이 청년들의 토론장이 이런저런 행사에서 많이 구축되어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다른 누가 제안을 했다면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SDP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국가들에서 그 SDG 이행 현황을 시각화하는 그런 매핑 프로젝트도 이미 진행한 그런 선례가 있어서 정말 청년들도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미래를 또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분의 청년 발표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열정 가득한 청년 리더들의 발표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고 섬세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 코멘트와 피드백을 주실 텐데요. 먼저 오수길 지속가능발전학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님, 그리고 국제개발협력학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전북대 국제학과 문경영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수길입니다. 이 열정을 제가 시키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이 앞서 발표한 단체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각 단체들이 우리 청년이 생각할 만한 이 얘기들을 충분히 많은 범위에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학회장님들이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이나 우리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이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속에 평화도 있고 미래도 있고 희망도 있고 심지어 일자리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제 오늘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해외 청년들이 한국의 홍익 사상에서부터 한국의 이 분단 상황을 이겨내는 이 K-팝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국의 인권 문제, 평화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전에 우리 청년들이 저 스위스에 가보고 싶고 미국에 가보고 싶고 영국에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청년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발표가 그 책임감을 훨씬 더 깊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앞서 발표에 나왔듯이 군대를 경험해봤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고 이렇게 급성장하는 나라에서 발전하는, 변화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의 어떤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이 보는 청년의 주체가 되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했다라는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청년 SDG, 한반도의 SDG로 커나가고 그리고 한중일 SDG 인식도에서 봤다시피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힘을 모은다라고 하면은 한반도의 평화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평화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북한만의 또는 뭐 중국과 일본만의 SDG가 아니라 이 한반도 SDG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의 청년들의 SDG를 더 확산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양식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가치를 뽑아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것이 적극적인 평화를 이뤄낼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협력 분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토대로 청년의 사회혁신 또 청년의 공공데이터 청년의 새로운 참여의 기회들을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세계 곳곳에 청년들의 이 희망과 열정이 매핑이 돼가지고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발표하신 청년단체 또 모여주신 청년단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관심사와 영역에 따라서 서로 네트워킹을 계속 해 나가면서 한국의 청년의 또 세계 평화의 SDG를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경현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대 국제인문사학부의 문경현 교수입니다. 전 몇 분이 주어진 건가요? 10분 정도 10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어제 전주에서 이제 제가 대중교통을 알아봤더니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 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3시간 정확히 걸렸고요. 또, 끝나고 내려가면, 전주까지 가면 또 3시간이 걸리겠죠. 6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10분밖에 얘기를 못한다고 하니. 또 우리 회장님께서 아까 소개할 때 서울에서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 지방은 저 혼자뿐이 아닌가요, 여기?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살짝 이제 마음이 상할 뻔 했습니다. 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역할은 이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역할과 또 취업해주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런싱을 좀 맞춰서 하는 것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이슬비 회장님 한중일 학생들의 SDG 인식을 측정한 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저희 연구자들도 잘 못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니까 연구자로서 이제 반성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조사를 했더니 가난 교육 기후 쪽에 이제 주요 SDG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평화에 대한 평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딱히 이제 인식조사를 평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목적을 정해 놓고 한 연구조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하지만 여기서의 논리는 평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3개국은 가난 교육 기후만 중요한 이슈로 보더라. 즉, 우리 대학생들이 봤을 때 이 평화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이 3국의 이 대학생들은 SDG 관련 조사를 해봤더니 정작 평화가 빠져 있더라. 뭐 이런 논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이슈를 좀 제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결론이 이제 그거죠. 청년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이해를 증진하고 그 이해가 이제 평화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고 상당히 맞는 말이고 상당히 유네스코가 그런 기반에서 이제 이해 증진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이슬비 회장이 제안한 이 청년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 교류 확대를 하려고 보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아무래도 직접 만나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있어 왔는데 그 예산 부족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쭉 보면 대학교에도 사실 한중일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산상의 한계인데 또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 발전된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이 평창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줌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오지 않고 저도 그냥 전주에서 해도 될 걸 굳이 오지 않고도 마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수업을 1년 동안 줌으로 했는데 미국 학생들이 귀국하지 못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 줌 기술은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니죠. 있었는데
그 끊기죠. 한번 얘기하면 한 20초 있다 들어오고 우리가 막 끊기고 막 계속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술이 사용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줌 기술이라든지 줌 기반 이런 기술들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고 치고 들어와도 말이 끊기지 않는 이런 현상. 즉 굳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맞대고 회의하는 것 같은 똑같은 효과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얼굴을 만나고 맞대고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IT 혁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 기반으로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질 수 있는 플랫폼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즐거웠고요. 우리 서혜린 의장님 YSDG 흥미롭다라고 YSDG를 제안했는데 상당히 저 역시 흥미롭고요. 제가 조금만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필요 없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통일부에 제안했던 게 며칠 전 저번 주에 서문으로 자문 요청이 와서 했던 게 한반도 크게 한반도 SDG 위원회를 만들고요.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지금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가 있고 그 채널을 통해서 이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막혔을 때 같이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결의말 큰사전 사업이라는 게 남북이 공동으로 우리 말을 이렇게 연구해서 사전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그 사업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YSGS가 지금 착안을 한 건데 우리 청년들의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북한 쪽 SDG 청년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곧 만드시겠죠. 한반 남쪽에 그렇게 해서 묶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학생들을 SDG라는 이름으로 북측 청년위원회, 남측 청년위원회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근데 바로 이제 북측에 들어오라 하자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또 보니까 그 오발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한중일 네트워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중일 네트워크를 좀 공고화해서 이걸 활성화한 다음에 북한을 초대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김찬호 의장의 이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별로 PPT도 준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말로 때우려는 하지만 저렇게 PPT 준비 안 하고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제일 어렵기도 하거든요. PPT를 저희가 많이 준비하는 이유가 일단 발표를 하다 보면 긴장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PPT를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일단은 준비하는 막 보고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김찬호 의장은 역량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슬라이드 한 서너 장으로 한 15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 평화는 사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분야를 요즘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막 협상이 어디서 어그러졌느냐, 왜 안 됐느냐 이거를 현실주의 국제 정치 이론으로 분석하고 해봤자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연구들 하는 게 많은데 우리 마음을 주제를 가지고 멋진 PPT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 삶의 양식, 공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김찬호 의장이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그 어른스럽지 않은 접근이 그렇다고 유아틱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어른들은 상당히 기성화된 이런 어프로치를 가지고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데 우리 청년들의 그 역할, 독창성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기성 세대들이 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우리 청년들 보면은 이게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청년들의 모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혹은 우리 사회가 귀 기울이게끔 여러분들이 좀 노이즈 마케팅 같은 좀 시끄럽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청년들을 하나의 행위 주체로 인식해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좀 활동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은실 부협회장께서 이제 쭉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우리 어른들은 기관이라든지 조직 이런
개인의 어떤 위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5분 더 해도 된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관의 이해, 조직의 이해, 뭐 어떤 신분으로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비판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런 어떤 목소리들을 좀 내는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실제로 적어놨는데 우리 또 강동열 자장께서도 같은 맥락에 얘기를 해주셔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누가 얘기했던 서혜린 의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2년 차였고 3년 차 하고 있는 게 한반도 SDG 연구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전북대, 서울대, 부산대, 강원대, 충남대 이 5개인가요? 5개 국공립대학이 모여서 KSDG는 있고 우리 SDG는 있는데 북한의 SDG가 없고 또 한반도 SDG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3년 전에 시작을 했고 1년 차에 16, 17번을 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는 교육하고 산림, 보건의료 3번, 4번 살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연구조사 보고서를 마쳤고 올해는 제가 SDG 2번, 저는 이제 북한 개발 협력이 전공이고 이제 국제 개발 협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SDG 2번 목표를 가지고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한반도의 상황은 어떤지를 이제 보는 연구를 하고요. 그 연구 결과들은 저희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웹사이트에 다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맨 끝에 서울대 통평에 이제 김병로 교수님이 가셨는데 통평에 웹사이트에 게재를 해서 누구나 그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SDG 1번 관련해서 북한의 현황은 어떤지 북한의 거버넌스 기관은 어떤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17개이기 때문에 지금 가야 갈 길이 많은데 요거는 어떤 특정 펀딩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에서 특히 이제 서울대하고 강원대에서 주로 이제 펀딩을 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혜빈 회장 북한 이해 증진 다양한 이 IT 기술을 이용한 북한 이해 증진 맵 이런 것들 상당히 재미있게 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발표를 들으면서 북한에 대한 왜곡된 언론 보도 자료라든지 매체 이런 것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북한 연구자들은 이제 항상 문제시하는 영역인데요, 주제인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레짐을 이제 비판하면서 인권 탄압, 민주주의 탄압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맞춰서 북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들을 그러니까 여론들을 조직하기 위한 계획된 그런 언론들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뭐 비디오 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김혜빈 회장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좀 더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또 협력의 가능성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의 그런 맵, 대북 지원 맵이라든지 특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제가 SDG 2번을 올해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데 2번이 파버티와 농업 생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017년 이후에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대북 제재, 그 전에 대북 제재는 그냥 형식적인 제재였고 2017년 이후에 대북 제재는 실질적인 제재, 즉 북한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제재였고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은 1990년대 말 수준이라고 합니다. 90년대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우리 이성훈 이사님 계시는데 당연히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시기인데 90년대 말에 객관적인 연구 보고에 의하면 30만 명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시기가 90년대 말인데 지금 2020년 현재 북한의 경제난이 90년대 말 수준이라는 KDI 연구 보고서가 일주일 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그렇게 심각을 한데 우리는 그 누구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아무도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런 IT 기술을 이용한 뭐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북한을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가치에 기반해서 진보적 보수적 이런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북한을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가치중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맵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그 한 6분의 발표들 너무 즐겁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심도 깊은 피드백과 코멘트 주신 두 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화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찬물을 끼얹는다기보다는 저희가 너무 열정에 이렇게 막 치우쳐서 방방 뜨지 않게끔 뭔가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발은 땅 위에 디디고 이상은 하늘 위로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지만 현실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려와 당부가 섞인 코멘트라고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먼 걸음 해주셨는데 그냥 지방이라고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전주, 울진, 대구, 또 어디였죠? 송도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와주신 모든 참가자들 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참가자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한 10여 분간 가질 텐데요. 참가자분들께서 댓글로 몇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 청년 패널들 또는 교수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UN SDG랑 평화 의제와 연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SDG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대요. 그래도 이번 세션을 통해서 굉장히 그냥 강대국들하고 개발도상국하고 줄다리하는 싸우는 그런 구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청년을 중심으로 세우고 그 역할을 새롭게 다루는 게 인상적이었다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고 싶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면 작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언젠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이 왔는데 혹시 평화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일상에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패널들 계실까요? 허예린 의장님? 네, 마이크를 들고 계시길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실천 그런 상황들을 다른 패널분들께서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마이크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한반도 평화라는 게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또 북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북한에 대한 그런 데이터조차 많이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이걸 들으시면서 또 그러한 질문을 남겨주신 것 자체가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행사라든지 혹은 강연이나 강의에 참여해서 혹은 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그렇게 뭔가 듣고 배우고 또 그렇게 관심 갖는 거를 시작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의문이 생기고 또 문제가 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변화를 기성세대에 또 요구를 하고 또 우리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그때 목소리 내서 담론화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의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김예빈 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만 덧붙이자면 문경현 교수님이 방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지만 뭔가 우리의 상대국인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저희 대학교에 존재했던 유일한 평화통일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 그 동아리를 왜 들어가냐고 굉장히 그런 반응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었는데
뭔가 단순히 이념적인 갈등의 시각으로만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김찬호 의장님이나 아니면 화상으로 참가해 주신 패널 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네네. 네.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그냥 자기 자신과 우리 집, 그리고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처음으로 제 옆방에 사는 분의 문을 두드려 봤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귤이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나 혼자 먹기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옆방에 문을 두드렸더니 왜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귤 가져왔다고 하니까 무슨 귤 막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문을 그리고 열었는데, 일단은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평화를 왜 얘기하는지가 인식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저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집,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이웃, 우리 마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한반도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광의의 평화와 협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전쟁, 뭐 분쟁, 이런 군축, 뭐 이런 거시적인 그런 문제에서 평화도 있지만, 뭐 폭력이라든가 그런 위협, 그런 거에서부터 안전한 또 협의의 평화도 같이 우리가 지킬 수 있겠죠.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교수님들께 좀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요. 평화 뉴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알고 싶다.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요 부분은 초록창에, 우리의 친구 초록창한테 물어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앞으로 좀 더 도시에 집중화된 그런 사회가 올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몰릴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직업도 한정적이고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취업 지원도 하고 뭐 창업 지원도 하고 하지만 혹시 지금 제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개선했으면 좋을 점과 같은 그런 것들을 청년으로서 어떻게 이걸 제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각 연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잠깐 이 패널 분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예. 우리 대학생 패널들 준비하는 동안 평화 뉴딜에 대한 질문은 우리 정부의 지금 평화 뉴딜 말하는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한반도가 2017년에는 거의 뭐 일촉즉발의 이제 전쟁 위기 상황이었죠.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오면 무력 공격을 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뭐 주식 시장이 막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탈출하고 뭐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평화 뉴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평화 뉴딜을 들고 나왔는데, 한반도의 평화가 되면 그 단순히 그냥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평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평화가 아니라 경제, 양국 경제,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한 남측으로서의 경제 지원,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반도는 이 평화 이슈를,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불안정한 평화라는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평화 뉴딜인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실제로 북한이 평화, 그러니까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 ODA 지원을 받을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그 어떤 개도국보다 빠를 거라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평화 뉴딜의 큰 핵심인데,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2018년 이후에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아니고 이제 다른 빌딩, 이 자리네요. 2018년 초에 평화 포럼은 아니고, 평화 포럼이 런칭되기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학술회의가 있었고, 그곳에서 발표를 제가 했습니다. 이 쌍방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다시 말해서 지난 3년 동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을 빼면 한국은 한반도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계속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반도는 그 인류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습니다. 그게 그 평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 또한 상당히 큽니다. 경제로 환산하면요. 근데 과연 북한은 평화로웠을까?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북한에서 북미회담이 개최가 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어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털끝 하나, 그러니까 한치의 어떤 양보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계속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 뉴딜이 사실은 그 한계는 우리와 미국은 트럼프는 그 당시에 지난 3년 동안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 막 올랐어요. 북한과의 이 첫 회담을 했다라는 이유로, 북한을 잘 핸들링 했다라는 이유로. 근데 북한은. 그래서 제가 이 평화 뉴딜의 이 그 한계가 누구를 위한 뉴딜이냐. 사실은 남측과 미국은 괜찮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북적인 측면에서 물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긴 하나, 사실은 괜찮습니다. 근데 북한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 이후에 가장 극심한 경제난이 있고 인도적 상황이 있고 아사자들이 있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진지하게 앉아서 협상에 임했고 물론 궁극적인 타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북한에게 우리 국제사회와 북한이 과연 딜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딜을 해줬는지 을 본다면 사실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건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뭘 했느냐. 미국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다. 대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계속 트럼프가 반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변명밖에 할 수 없는 걸까에 대해 상당히 좀 저희 비판적으로 좀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설명해 주실 게 너무 많아서 행사 시간이 이제 초과될 거를 좀 우려해갖고 답변을 미루셨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아쉽지만 다른 질문들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공식 계정 DM으로 SDSN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SDSN이 또 다음 주 토요일 2월 20일 날 오후 2시에 또 이 평창 평화 포럼 이후에 후속 행사로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하고 또 평화 관련해서 통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또 청년 그 통일 대학생 동아리 연합회라는 저희 파트너 단체가 있습니다. 그 청년 그룹하고 또 후속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테니까요. 오늘 못다 나눈 대화는 2월 20일 날 기억해 두셨다가 거기에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열띠게 발표해 주신 우리 청년 대표분들 그리고 섬세하고 세심하게 코멘트 해 주신 교수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동시 세션 7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